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목포해양대학의 장용채입니다. 제가 좀 먼저 와가지고 이전에 하신 선생님의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제 강의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25년 강의를 했는데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려다 보니까 언어부터 행동부터 모션이 모든 게 이렇게 어린이하고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앉아서 해야 될지 서서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한 한 제가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늘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타이틀을 해양 구조물 건설을 위한 해제 지질 조사라고 잡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어찌 보면 해양 강국입니다. 예전부터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했듯이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리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바다에 어떻게 우리가 도로를 만들고 항만 시설을 만들고 공항을 만들고 해저 터널을 만들고 각종 해양 플랜트 사업 또 요즘에는 특히 해상 풍력 발전 단지 등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와 같은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땅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해, 서해, 남해 세 개의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세 면이 바다를 끼고 한 면이 대륙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반도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서해, 남해, 동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서해나 남해는 약 심도가 수심이 한 40-50m 정도 되는데 동해는 굉장히 깊습니다. 깊어가지고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이 1500m 정도 되고 최대 수심은 300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대 수심을 나타내는 3000m 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저기 울릉도 위쪽에 우산 해곡이라 해가지고 2985m. 한라산 높이가 몇 메다? 한번 구경 오세요. 1950m입니다. 여러분 안 잊어먹겠죠? 한라산 한번 구경 오세요. 한번 구경 오세요. 1950m. 1950m입니다. 한라산 높이가. 그래서 약 1.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높은 한라산보다 약 1.5배 정도 깊은 곳이 바닷속에 산맥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산맥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알게 두 대륙이 부딪히면서 솟구쳐가지고 이와 같은 산맥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2002년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독도 탐험을 가면서 찍었던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지난 8월 달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인문학 독서 프로그램에서 제가 또 따라가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2년 만에 사진을 2번 찍었는데요. 위의 사진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산이 가두봉입니다. 가두봉. 산 이름이. 이 가두봉이 그대로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게 이제 방파제거든요. 방파제가 일부 파손이 됐죠. 태풍에 의해서.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한 달 전에 갔을 때는 가두봉을 다 절취를 많이 해가지고 현재 요게 방파제고 이것은 케이슨이라는 암벽이라 합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도로를 만든다든가 항만 부두시설을 만들려면은 거대한 케이슨을 설치해가지고 그 사이에 흙을 메꿨습니다. 흙이 바다 한가운데 흙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뻘을 빨아들여가지고 부어 넣어서 무거운 흙은 가라앉고 물은 뜨고 하니까 계속 물은 퍼내고 가라앉으면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죠. 그래서 그걸 개량해가지고 인천공항도 만들고 율천산업단지도 만들고 광양 컨테이너 부두항도 그렇게 만듭니다. 여기 암벽하고 방파제 사이에는 이 가두봉이 다 절취될 것입니다. 아마 금년 말 내년 초 되면 다 같이 절취되면은 이 산이 없어져요 이제.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런 공항이 울릉공항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활주로 이렇게 다니죠. 아까 이쪽은 기존의 방파제, 요것은 새로 케이슨을 만든 암벽 해가지고 이런 공항이 들어서고 아까 가두봉 자리는 평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양 건설을 합니다. 바다에 공항을 만든 거예요. 왼쪽 사진은 영종도하고 영종공항을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영종도하고 용유도란 두 섬이 조그만 섬이 있었는데 이 섬을 발파시켜가지고 그 흙을 이용해서 이러한 거대한 공항을 만든 거예요. 그 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흙 부족을 어떻게 하냐? 바다에 준설선이라 해가지고 준설선이 흙을 파내가지고 계속 펌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외벽으로 암벽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흙이 가두어지겠죠. 그리고 물은 빼내요, 계속. 요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량 몇 개를 소개했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인천대교. 전체 길이가 21.38km입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시어 보면은 인천공항을 통항해서 이 인천대교를 통과해가지고 가시죠? 그 교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교량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선으로 되어 있는 현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교량하고 현이 이렇게 쳐져 있는 교량을 두 가지 교량을 주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쳐져 있는 교량을 우리가 현수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는 남해대교입니다. 남해대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 남해대교를 구경 갔어요. 그때는 교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지금은 미국의 금문교, 여러분 잘 아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가 대표적인 현수교의 어떤 대표적인 교량이죠. 그게 이렇게 쳐진 현수교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수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 타코마 브릿지로 쳐보시면은 타코마 브릿지를 처음 현수교를 만들었었습니다. 미국에서 했는데 이 설계할 때는 교량의 중량, 차량 하중 요것만 고려해가지고 교량을 설계를 했어요. 했는데 바람이 불고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불면 와류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 현수교가 출렁출렁 이제 출렁출렁하면 공명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엿가루처럼 휘어가지고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교량 건설할 때 눈하중, 그다음에 풍하중 여러 가지 외적인 하중들을 고려해가지고 설계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문교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개용 교량들이 그런 교량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실패 후에 또 토목 기술도 굉장히 발전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인천대교는 이와 같은 교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장교,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돼 있죠. 사장교라고 불립니다. 제가 사장교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1995년도 일본 고베 지진 났었을 때 제가 한국도로공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에 연구를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고베 지진 1월 17일 날 발생했는데 95년도 제가 4월 1일 날 갔어요. 한 2달 반? 그죠? 2달 반 정도 지났는데 이미 일본 사람들은 워낙 지진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리포트가 다 나와 있어요. 원인 분석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같으면 그거 원인 찾고 하는 데만 1년 막 걸릴 텐데 그 사람들은 워낙 그런 재해가 많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일본의 아카시 대교를 가지고 일본 고베에서 앞으로 연결하는 그 교량인데요. 그런데 95년도에 일본에 갔었을 때 고베 아카시 대교가 1990m예요. 그 1990m가 세계 최장대 현수교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큰 간판에 세계 최장대 현수교 싹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2km, 10m만 더 하면 2km 될 텐데 왜 안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참 그 답이 굉장히 후세를 배려하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세요?
왜 2km를 안 하고 2000m를 안 하고 1990m를 했을까요? 조금만 더 길면 될 텐데 10m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안 하고 1990m.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대단합니다. 근데 그 10m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 그때는 20세기였어요. 1995년도는. 90년도. 그래서 우리 일본이 20세기에 세계 최장대 교량을 만들었다. 이걸 자기네가 강조하셨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후손이 2km 넘는 교량을 만들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했는데 그 교량을 누가 했냐? 우리나라 사람이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차나칼레 대교를 해가지고 터키에 아시아하고 유럽과 연결하는 교량이 2030m, 2km 30m, 세계 최장대 교량을 우리나라 기술 SK하고 DLENC, 대림산업에서 그 교량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확 코가 죽었죠, 우리한테. 우리가 길을 차지한 거잖아요, 21세기에. 그래서 제가 왜 2030m냐고 알아봤더니 터키 공화국이 건국한 지가 100주년 기념일이 2023년이랍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맞춰가지고 2023m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해저터널, 여기는 이제 보령터널 최근에 개통했죠. 6km 정도 넘는 해저터널. 그리고 이와 같은 해저터널은 이 지금 해저터널 땅속을 파서 들어간 거예요. 기계가 TBM이라 가지고 그 지대처럼 계속 돌고 가면서 파냅니다. 그런 교량이 그걸 만든 거고, 또 거가대교, 거제도에서 부산 연결하는 진해 앞바다 지나가는 거기 있는 해저터널은 침매 터널입니다. 육상에서 터널 박스를 만들어주고 육상에서 바다에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는 그런 침매 터널이 있고, 이와 같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만드는 터널이 있고, 또 오른쪽은 해상 풍력단지, 우리 특히 광양이라든가 또 영광, 신안 앞바다에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고 있죠. 예. 자, 이 교량은 서해대교 주탑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탑이라는 것은 메인 타워죠. 이 바다에 어떻게 건설하냐를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국도로공사 근무할 때 한 사진인데요. 바다를 먼저 메꿉니다. 이렇게 가둡니다. 이걸 가물막이라고 해요. 바다를 쭉 막으는데 요 크기가 축구장의 약 2.8배입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메꿔가지고 여기 요 속에 모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물이 수압에 견디게끔, 안 무너지게끔. 그러고 나서 안에는 이제 장비가 들어서 파냅니다. 파내서 거기에 기초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교량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상에서 그렇게 공사를 합니다. 교량을 만들 때. 자, 이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준설토를 말씀드렸는데, 영종도 공항을 만들 때도 그렇고 율천 산업단지를 만들 때도 그렇고 광양 컨테이너 부두를 만들 때도 인증근에 흙이 없어요. 흙이 없으면 우리는 흙을 어떻게 대체하냐? 바다에 있는 뻘을 준설해가지고 퍼내서 이와 같이 가둡니다. 그래가지고 가두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을 빨리 빼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을 빨리 빼내겠는가, 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연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오른쪽에는 이와 같이 이 장비가 PTM이라는 장비입니다. PTM, 프로그레시브 트렌치 메소드, PTM 장비인데, 이 장비가 이 아저씨는 계속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오른쪽처럼 이런 도랑이 생겨요. 트렌치, 도랑이. 그러면은 표면적이라 해서 면적이 넓어지죠. 대기면하고 만나는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증발산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빨리 증발합니다. 그러면서 지표면이 단단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제가 그와 같은 바다를 개척할 때, 바다에 아까 제가 케이슨이라 했죠? 그 공항 만들면서 케이슨 암벽을 만드는데 암벽을 어떻게 만들까? 바다 한가운데다가. 그걸 제가 지금 이것은 한 10여 년 전, 10여 년 좀 더 됐나? 그 싱가포르에 방문했는데 싱가포르 현대건설에서 얻어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은 육상에서
케이슨 이거 만듭니다. 케이슨 크기가 여기 폭이 한 40m, 이쪽이 30m, 높이가 한 30m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요걸 만들어 가지고 요걸 레일로 쭉 이동해서 여기 바닷속에 있는 요 V 장비로 태웁니다. 이것을 밀어 가지고 레일로 밀어서. 그러면은 자, 이걸 이제 그 터그 보트가 끌어요. A인선이 끌어가지고 쭉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소정 위치에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놔가지고 아까 전에 울릉공항 암벽을 만든 겁니다. 끌고 오는 배는 아까 여기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었죠? 이제 가라앉혀, 그 끌고 왔는데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물을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이거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아까 케이스는 떠요. 물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정 위치에 가가지고는 이제 그때는 케이스 안에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가라앉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다 위에다가, 바다 속에다가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암벽을. 자, 이 사진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자료를 입수한 건데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10여 년 전부터 투발루 저쪽 남태평양 이쪽의 나라들이 해수면이 아까도 말씀드린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니까 어때? 가라앉는다. 점점 육지가 가라앉아요. 땅속 수면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사 가야 되겠다 해서 투발루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인근 나라로 뭐 피지라든가 인근 나라로 막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우리를 받아주라. 근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자, 다 나한테 오시오. 내가 태평양 적도 좀 바람이 안 분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장 배 타신 분들 물어보면 적도를 항해할 때는 바다가 명경 완전 거울처럼 잔잔하대요. 거기다가 이걸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부 직경이 3km, 높이가 1km, 위에 직경이 1km, 요 위에다 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동물이나 식물을 어떻게 자급자족하냐? 요 밑에 여기다가 이제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야채도 심고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생활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것을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연잎이 서로 이렇게 그룹화 있는 것처럼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그린 플로트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이 정도로 이제 해양 과학이 건설이 발달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닷속에 우리가 탐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서귀포 가시보면 잠수함이 있고 뭐 스쿠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닷속을 우리가 조사를 어떻게 하겠는가? 자, 시추선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보죠. 그래서 보면은 속에가 무슨 가스층이 있다 없다 발견할 수 있고, 시추 코알랑은 뭐냐면 땅속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실을 떠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직접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력계에서 여기서 전파를 탄성파 탐사라든가 전자파를 쏴가지고 땅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 우리가 뭐 저기하고 같죠. 여러분들 뭔가 소닉 테스트, 뭐라 하죠? 초음파 테스트. 그거 같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 속의 변화들을 알아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뚫어서 보는 방법도 있고 아까 같이 그런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해양과학기술원의 수중 로봇 건설 사업단 팀장인 장인성 박사한테 자료를 얻었는데요. 얼마든지 자료 활용하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고 있다. 굉장히 다양하죠. 고기잡이 배들도 소닉을 쏴가지고 물고기들이 많으면은 파가 다시 되돌아온 파가 빨리 올 거 아니에요. 그룹이 되니까. 그래서 고기가 많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사진은 이제 해저 케이블, 우리가 해저에 상수 관로를 매설한다든가 해저 전선을 매설한다든가 했었을 때 그런 해양 플랜트 사업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위에서 시추해가지고 안에 있는 우리가 가스층을 발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사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해상 풍력, 에너지 사업이죠. 장대 교량, 이런 것들이 전부 해양 건설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수중 시추 로봇을 보면은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사진들은 우리가 땅속에 시추를 해가지고 보링에서 꺼내가지고 땅속을 보는 거예요. 지금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아, 땅속에 이렇게 안반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파쇄대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아, 파쇄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균열이 많이 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요 장비는 이제 직접 인간이 들어가서 하기 힘든 수심이 심도가 20m 이상 되면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주면은, 여러분, 영종대교 알죠? 영종대교. 인천대교를 세기 전에 영종대교가 먼저 섰습니다. 1996년, 7년 그때 만들었는데요. 공사했었는데, 그 영종대교의 건설 주탑, 아까 주탑이라 했는데 주탑의 기초는 어떻게 되냐면은 케이스냐, 뉴매틱 케이스냐 해가지고 가로 세로가 한 30m, 한 20m, 높이가 한 30m 그런 큰 상자를 만듭니다. 철제 상자를. 그래가지고 3,000톤 크레인을 들고 와가지고 해당 위치에 잠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그 속에 사람이 30m 속에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구착을 한 거예요. 장비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수심 30m 밑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잠수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케이슨병이라 해요. 요건 이제 해저 지형 조사인데요. 지질 조사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전파를 쏴요. 쏘면은 이 매질이 단단하냐,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되돌아온 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려가지고 바닷속의 지층을 우리가 깊이를 지층의 깊이를 알 수 있고 또 이걸 이용해서 밑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고기의 탐지에도 이용한다. 그 다음 현재 이 사진은 뭐냐면요. 똑같은 유사한 사진입니다만은 해저 땅 속에 바닷속에 어떤 그 지층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레이저 전파를 쏩니다. 탐사를 쏘면은 되돌아오는데 이때 이와 같이 단층대가 있으면은 그때 거기서 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층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부 지층이 달라진가를. 그래서 이 사진은 탄성파 탐사를 해가지고 탄성파 때려 충격을 딱 가면은 띵 하고 가는데 하부 지층에서 공간이 있다든가 공동이 있으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와 같이 공동 있는 경우는 요거 타원형 그 반달체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결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는 가스층이 비어 있구나, 가스층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석유 탐사라든가 가스 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탐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 구멍을 안 뚫어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전기 비저항 탐사를 해가지고 위에서 이제 전파를 쏴가지고 흘려보내는데 붉은색,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라색 부분은 아무래도 전기 저항이 비저항이 좀 낮아가지고 그쪽은 좀 취약하다. 붉은색은 좀 단단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저수지 있죠, 여러분. 저수지 댐을 이렇게 제방 만들었어요. 물이 어디서 셀까? 물이 어디로 셀까? 할 때 이 탄성파 탐사를 해봐요. 해보면은 이렇게 붉은색 부분 여기 되어 있죠? 제가 전류가 잘 흐르는 구간은 낮은 비저항으로 초록색 계통이고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구간은 붉은색 계통으로 고비저항 구간이다 되어 있죠. 그래서 낮은 비저항 구간, 즉 전류 잘 흐르는 구간은 때 물이 잘 흘러가겠죠. 잘 흘러가니까 그쪽을 물이 새겠죠. 그래서 그쪽은 파란색, 초록색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 탄성파 탐사에서 초록색 계통은 물이 이렇게 새겠구나, 이쪽으로 새겠구나 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보강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해저에서 또 육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땅 속에 있는 지질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이제 우리가 도로를
바닷속에 도로를 만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아까 같은 그런 탄성파탄 함수를 해가지고 기반화 밀도가 높냐 낮냐 해가지고 우리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요 지층의 단층대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단층대? 양산 단층대, 뭐 단층대 그러죠? 그 단층대는 지층과 지층이 서로 달라가지고 하나의 틈이 벌어진 거예요. 큰 틈이. 우리가 철도를 만든다든가 도로를 만들 때는 단층대를 피해서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돼요? 절단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링하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쪽으로 하나는 발신공을 집어넣고 한쪽은 수신공을 집어넣어요. 여기서 전발 쫙 쏴주면 어때? 여기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단층대의 전림면 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탐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추 장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땅속에 있는 걸 파악하겠는가 해서 바다 위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구멍을 뚫어서 이와 같은 바닷속에 있는 흙의 암질을 채취해서 바다의 암질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 육상의 시추가 아니고 해상 시추인데요. 제가 해상 시추에서 하나만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닷속에 들어가 땅속에서 시추를 해가 빼내면은 요 스프링 샘플러를 쫙 반쪽이면 속에 흙이 들어있습니다. 아, 이걸 보고 이 집안은 어떤 흙이구나, 어떤 집안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시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바다에서 우리가 시추할 때 해상 셋 바지라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시추선을 집어넣어서 바다를 지질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고, 오른쪽은 아까 같은 그 PTN 장비를 응용해 가지고 늪지대 같은 데서 시추할 때 이렇게 가지고 장비를 활용합니다. 자, 요것은 아까는 바다 한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건 늪지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장비가 움직인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늪지대에서는 면적이 넓어야, 접지 면적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궤도를 둬가지고 두물어서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집어넣어서 보링해서 시추를 합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지질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시추 장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위치에서 장비를 쭉 내려가지고 땅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바닷속에 있는 땅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위내시경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토목공학에서도 똑같습니다. 해양 토목에서도 바닷속에서 땅속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속에 위내식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빕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내 영상 촬영이 되는데 보홀 이미징 프로세스가 빕스라고 합니다. 먹는 빕스가 아니고. 자, 그래가지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카메라가 들어가가지고 360도 돌리면서 촬영합니다. 그러면은 땅 속에 있는 단면이 그대로 나타나 이렇게. 그래서 땅 속에 직접 안 들어가 보고 20m, 30m 깊이의 지층이 어떻게 됐는가, 어떤 층으로 되어 있는가, 또 중간에 공등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 내 위내시경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요 사진은 이제 해저의 땅속에 어떤 강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해서 요 콘이라고 하는데, 콘이랑 뾰족한 콘이라고 하죠? 이 콘을 땅에 쑥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면적, 요 닿는 면적의 저항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집안의 강도를 파악하는, 흙의 강도를. 그래서 이것도 땅 속에다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강도가 어떻게 나오냐. 그걸 봐서
흙의 강도를 파악하고 그 강도가 나오면은 그 강도에 맞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구조물이 크기가 정해졌어요. 이제 100톤짜리 구조물을 세워야 돼요. 근데 강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말뚝을 박은다든가 좋은 집안을 개량한다든가 그런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장면은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경주 지진 나고 포항 지진 났었는데 이 지진 났었을 때 지진에 대한 관측 데이터인데 옛날에 아날로그식 데이터일 때는 일어났고 디지털 데이터를 하니까 2000년 이후에는 이와 같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아마 그런 그 자료입니다. 요 사진은 지층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그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터널을 뚫는다든가 해저 터널을 했었을 때 해저 터널이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집안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층 단면을 알고 그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저 터널 할 때 그냥 막 뚫은 게 아니고 먼저 프리보링 미리 보링 구멍을 뚫어서 그 위 상태가 어떤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 뚫을 때 암이 단단하다 그러면 다른 보강 없이 뚫어도 되고 암이 약하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보강제를 더 넣어가지고 뚫고 나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것은 이제 태저강 분포지역인데 우리나라 태저강 대표적인 게 채석강, 그 다음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 등이 있습니다. 자, 요건 변성암은 이제 태저감 열과 고온에서 변한 것이 변성암이죠. 그래서 편암 등이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양을 여러분에 소개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랐고 또 많은 정보를 주려다 보니까 제가 좀 급했습니다. 질문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특을 할 때 화석이 발견될 수 있어요? 화석? 화석 발견될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겠죠.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냥 화석이 퇴적층에서 퇴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육상이나 해상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9페이지에 있는 그림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요 사진은 이제 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에 장인성 박사가 연구하는 게 해양 로봇 사업단이에요. 해양 로봇 사업단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해양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해양 로봇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해저를 어떻게 하면 조사를 하고 해저 개발하겠는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에서는. 그래서 해저 개발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30m 이상 들어가면은 수압이 높아가지고 사람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로봇을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 땅속에 있는 해저에 있는 잠수정이라든가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해보겠다. 그런 마스터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해양 영토를 확대하고 해양 신산업 창출해가지고 우리가 해양 구조물 건설을 더 확대시키겠다. 그런 어떤 자기들의 그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다양하게 도식화해 놓은 것입니다. 요 크레인을 사람 무인으로 수중에서 무인으로 일을 합니다. 리모컨은 그 로봇 조절해가지고 그래서 수중 굴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들어가고. 거기까지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그 연구 과제입니다. 지금 수중 무인 기계화 시공이 가능한 원격 제어 운영 시스템 최근에 연구한 과제입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양대학에 있다 보니까 바다를 매일 접하게 되고 제 연구실이 바로 바다 앞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매일 보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바다가 아까 제가 운동장 했는데 바다가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려면 여러분들이 바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건설뿐만 아니라 바다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전체 국토의 70%가 바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가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나라의 미래 또 세계의 미래가 훨씬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그 해양에 관심 있으시면은 좀 성장해가지고 저희 학교 방문하면 제가 학교 배를 무료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예, 감사합니다.